안녕하십니까. 역사관 포모즈라는 프로그램으로 돌아온 준영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도슨트 분들을 모시고 역사관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에 참여하시는 도슨트 분들께서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5월부터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권주련입니다. 이런 녹음은 처음인데 긴장이 많이 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청년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저도 처음이라 그런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네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원래 같이 도슨트 하면서 섰던 분들인데 이렇게 또 팟캐스트에서 만나게 되니까 좀 저도 떨리고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좀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고 보니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낯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우리 역사관에 대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역사관이 왜 부산에 지어졌고 언제 개관했는지 주련쌤과 민지쌤께서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이 고향이 아니라서 역사관이 왜 부산에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알고 보니 일제강점기 때 부산항이 대부분의 강제동원 출발지였고 강제동원자의 22%가량이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역사성과 접근성을 감안해 부산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은 2015년 12월 10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이날은 세계 인권의 날인데요. 강제동원의 실상을 밝히고 세계 평화와 인권에 대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역사관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개관일이 정말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네요. 우리 역사관도 그러고 보니 10년 차를 벌써 맞이했는데요. 네, 개관한 지 10년 차를 맞이해서 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외관상으로 보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실제로 안에 들어와 보면 근데 이 공간이 다 전시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네. 역사관에 1층으로 들어오셔서 4층에 내리시면 상설 전시실이 시작이 됩니다. 1층과 4층 사이에는 수장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상설 전시실은 4층과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5층에는 여러 모형을 배경과 함께 설치하여 현장감이 느껴지는 디오라마 형식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5층에는 기억의 터라고 해서 일제 국외에 강제동원 되셨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유골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위패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6층으로 가시면 기획 전시실이 있고 지금은 캘리그라피 특별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층에 가시면 추모탑이 있고 외부 공간에 부산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망원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7층에 추모탑이 있고 또 이제 망원경 설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안 그래도 저도 올라가서 그때 한번 망원경을 봤는데 부산 시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좀 뻥 뚫려 있는 조망감이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7층에는 어린이 관람객 분들을 위한 어린이 체험관이 있는데요. 겨울방학을 맞이해가지고 5살부터 7살까지 이제 어린이 체험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50분간 진행되는 별에는 밤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진행되는 액자 속 빛나는 김구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주중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9일까지 하니까 많이들 체험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도슨트라고 하고 있는데 도슨트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지쌤은 혹시 도슨트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 당연히 알고 있죠. 네. 도슨트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도슨트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전시물과 작가 등을 두루 안내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역사관 제공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근무하시는 도슨트 쌤들께서는 오전 11시에 한 번, 또 오후 2시 30분에 한 번씩 하루에 총 2번 해설을 하시는데요. 방송에서도 이렇게 지금 해설하듯이 일제강제동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설은 4층에서 상설 전시를 주로 하는데 관람 동선에 따라 앞쪽에는 일제 강제동원의 유형별로 설명을 하고 뒤쪽에는 지역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노무동원, 군인동원,
군속동원, 여성동원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무동원은 국가총동원법 등에 의해서 각종 산업 현장 등으로 동원된 경우이고, 군인동원은 육군 특별지원법령 등에 따라 직접적인 전투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한 인력 동원 정책입니다. 군속은 군대 구성원으로 육해군에 복무하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 군속 또한 다양한 경로로 동원되었고, 군인이나 노무자와 달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동원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여성의 성이나 노동력을 동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강제동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강제동원은 한반도, 일본, 사할린,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서부 태평양 일대 등 일제가 점령했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한반도와 일본으로의 동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한반도는 가장 많은 동원이 이루어진 곳이었고 수차례 중복동원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탄광과 광산, 센 곳으로 동원되었습니다. 해외 동원으로는 일본이 가장 많이 동원되었는데요. 탄광은 물론이고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시 현직에 계신 도슨쌤들이라 그런지 설명에 있어서 전시 해설을 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쑥스럽네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도슨트 쌤들은 전시 해설을 하다가 보면 유물을 꼭 한 개 정도는 설명을 해주시던데, 혹시 민지 쌤이나 주련 쌤도 나만의 원픽 유물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물론 원픽 유물이 있습니다. 아, 저는 해설을 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김기상의 이야기 파트를 소개하는데요. 네. 김기상 선생님은 제주도로 군인 동원되었던 강제동원 피해자신데, 역사관에서는 이때 이분이 소지했던 유물, 소집에서 해제까지 과정을 작성한 수기와 군사우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일제의 검열 흔적을 볼 수 있는 군사우편이 인상적이었는데, 엽서 내용에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이 강제동원 지역에서 발송되는 엽서나 편지류는 모두 예외 없이 검열을 거쳤다는 것을 관람객분들께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소개하는 원픽 유물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거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의 원픽 유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관에 구술 자료가 많은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특히 피해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당시의 상황을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성주, 정태희님의 목소리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듣는 순간 할머니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고, 일본에 가면 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강제동원이 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실제로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 2분 46초 정도인데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역사관엔 구술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인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방송 마치고 한번 내려가서 들어봐야겠네요. 네. 같이 가야겠네요. 네. 저도 원픽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딱 들어가면은 보이는 무운장구 조끼인데요. 전쟁터에 강제동원되어 나가는 조선인들을 위해 당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운이 길거나 오래 간다는 뜻의 무운 장구를 써서 조끼 등 쪽에 붙였다고 합니다. 전시실에 들어가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유물이기도 한데요. 또한 이전의 특별전에는 조끼가 이제 펼쳐진 상태로 전시를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방문한 관람객 분들께서는 조끼의 내부를 관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별전이 끝나서 도록의 사진을 인쇄해서 관람객 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도슨트 선생님들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선생님들께서는 전시 해설을 하시면서 강제동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활동 중에 나만의 어떤 TMI가 있을까요?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역이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조선인의 항거 부분이에요.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항거하고 투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역인데, 징용을 거부하거나 탈출을 시도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바 지역의 포로 감시원들이 고려 독립청년당을 결성해서 독립투쟁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맞서려고 한 모습이 좋아서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역입니다. 저도 항상 해설할 때 여기를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요. 인도네시아 자바 맞습니다.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리고 특히 고려 독립청년당과 악보가 있어서 그걸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 보시면 핸드라이팅으로 무려 3절까지나 주제가가 만들어서 악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투쟁을 하려고 한 것이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고 방문하시면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자면 스턴트 교육을 받고 또 전시 해설 준비하고 전시 해설을 하면서 늘 새로운 것을 알고 또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제가 좋아하는 것은 사할린 억류 동포와 박노학 이야기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과 소련이 사상 문제로 국교가 없었잖아요. 네, 그죠. 박노학 선생님을 중심으로 화태 억류 귀환자 동맹이 결성되면서 사할린 동포의 귀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소련 사이에 편지가 오가고 이를 바탕으로 7천여 명의 화태 억류 동포 귀환자 희망 명부가 완성되었는데 이 명부가 한인 귀환 협상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편지와 또 박노학 선생님 이야기가 좋아가지고 관람객 분들께도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제가 이제 면접 볼 때 민지쌤 그 해설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박노학 선생님 이야기를 되게 좀 뜻깊게 들었어요. 강제 동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좀 암울한 이야기들, 보통 이제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박노학 선생님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켠에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있어요. 좀 분위기 전환용으로. 왜냐하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좀 어두운 이야기들이고 맞아요. 피해자분들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일제강제동원의 지역별 설명을 해드릴 때마다 해설하는 지역이 달라져요. 이게 제 TMI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날은 한반도와 일본 본토의 포괄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또 어느 날은 한반도 내에서도 제주도와 이제 당시 소련의 영토였던 남사할린 또 어느 날은 역사관이 있는 이곳 부산의 강제동원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를 이야기해드리는데요. 진짜 소소한 TMI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관람객분들께서 오실 때마다 해설이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하고 싶어서인데요. 그래서 강제동원을 유형별로 살펴볼 때 또한 설명해드리는 유물이나 내용을 조금씩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나갈 때면 벌써 2월이에요. 벌써 네, 2월에는 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마치기 앞서 일제강점기의 설날과 오늘날의 설날기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날과 일제강점기의 모습에 차이점이 많은가요? 네, 저는 신정과 구정이 떠올라요. 네. 지금은 설날이라고 하면 보통 2월쯤에 음력설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설은 양력 1월 1일을 포함해서 2번이었대요. 양력을 썼던 일본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음력설을 오래된 정월이라고 하면서 구정으로 지칭하고 양력설을 새로운 정월이라며 신정이라 하면서 음력설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조선인들은 양력설을 지내더라도 각 가정에서는 또 몰래 음력설을 지냈다고 해요. 또 하지만 설날에는 옷을 깨끗이 입고 세배를 하고 또 떡국을 먹는 모습은 지금과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비슷하면서도 좀 네. 다른 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1985년에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 아래 음력설이 공휴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1989년 2월부터는 사흘 연휴로 개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90년까지는 음력설, 양력설 모두 사흘씩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1년부터는 양력설 연휴가 이틀이 되고 99년부터 양력설 1월 1일은 하루만 휴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설날이 되면 떡국이나 만둣국을 나눠 먹고 세배하러 친척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고요. 그죠. 네, 최근에는 인스타나 SNS에 설날의 모습을 공유하거나 긴 연휴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과 같이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신정이라는 게 이제 언제 나왔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사서에 이제 배우듯이 그 을미개혁이라 해서 1895년도에 이루어지는 그 개혁에 보면은 이제 양력을 도입하는데 그러고 나서 1896년 1월 1일부터 이제 양력을 도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정이라는 게 일본에서 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민지쌤이랑 주련쌤께서 말씀해주신 이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전에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양력 1월 네. 1일은 우리가 신정이라고도 지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의 설.
기억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게 왜 남의 설, 우리 설 이런 게 있나? 그냥 설날은 우리나라 거, 우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마도 우리는 음력설을 지금 지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본은 양력설을 지내기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남의 설령. 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이렇게 신나게 역사관을 소개하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 시간이 되었는데요. 주련쌤과 민지쌤께서는 관람객 분들이 우리 역사관을 둘러보시고 나서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도슨트 해설이 끝나는 지점이 4층과 5층 계단 옆을 보시면 피해자 기증자 기념 공간이 있는데요. 네. 사진들이 보입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면 간혹 인물의 얼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후에 아버지 이렇게 관계를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면 역사관이 알리고자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가족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관람객 분들도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의 목표 가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관을 둘러보면서 처음엔 어둡고 슬프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제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테니까요. 저는 주련쌤도 말씀하신 역사관의 목표 가치인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이라는 문구의 목적어가 역사관의 설립 목표와 같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제 동원의 실상이 첫 번째지만요. 역사관에 방문하신 관람객분들께서도 역사관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보면은 저도 마지막에 이제 관람객 분들께서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역사관의 수식어가 아무래도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인데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마지막에 보면 일본 양심의 목소리라는 코너잖아요. 거기 네. 일본의 전 총리께서도 오셔서 맞아요. 이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서명하고 가셨고, 그래서 저는 항상 관람객분들께 마지막에 일본인들은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인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주어를 채워달라고 해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이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설을 해드리고 있어요. 좋네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뭐 도슨트 쌤들께서도 역사관에서 전시 해설을 직접 하시니까 좀 더 가까이서 유물도 보고 관람객 분들과의 소통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공부까지 하셔서 그런지 어떤 질문도 막힘없이 대답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 어땠는지 민지쌤부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마이크가 켜지기 직전에는 네. 너무 떨려가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는데 또 시작하니까 준영쌤이랑 지련쌤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그래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역사관 포머즈도 만감부.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 네. 기회가 자체가 뜻깊었다고 시간이 들었고요. 저희가 1회 비록 이렇게 비로하게 출발했지만 앞으로 더 멋진 활동이 기대됩니다. 네. 저도 이게 지금 팟캐스트 활동이 3번째인데요. 이 지금 방송 프로그램 자체는 아무래도 근데 프로그램으로서는 1화잖아요. 1화니까 많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나름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께서 잘 하시네요. 그렇게 막 긴장하셨던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티가 안 났네요. 네, 이게 방송도 방송 첫 회라서 그런 것도 있겠. 강제동원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항상 마음에 큰 짐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 하는데 그렇다 해서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살짝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 지금 방송을 임하는 마음가짐에서 많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한편으로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잘해주셔서 1화 이렇게 저도 지금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방송을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역사관의 아까 수식어인 그 수식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마쳐볼까 하는데요. 민지쌤부터. 네.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의 도슨트 김민지 권주련 홍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